나도 G세대의 어떤 마음, 마인드를 이해해보고자 두 점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영정이도 나 따라갔다 한 점 샀어. 갑자기 여기 뚝뚝 걸어가더니 여기 뭐 남았어요? 형 어제 부산 잘 다녀오셨어요? 부산 갔다 오느라고 이제 영정이랑 만났어. 영정이도 같이 돌았어. 그러셨구나. 영정이한테 좀 미술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아트부산은 이번에 좀 저한테 좀 뜻깊었던 게 한국에서 되게 좋은 컬렉터분이 계세요. 네. 그 홍은표 원장님이라고 대구에서 이제 의사 하시는 선생님인데 우연히 이제 홍 원장님 좀 알게 돼서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아트부산에 컬렉터스 커뮤니티 멤버를 좀 해주는 게 어떠냐. 취지는 그런 것 같아. 아트부산을 뭐 좀 활성화시키고 컬렉터스 커뮤니티드 멤버들끼리 뭐 미술에 대한 정보 교류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셜의 장 뭐 이런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일 날 내려가서 원래는 12일 날이 VVIP 데이고 13일부터 이제 일반 데이예요. VVIP 카드가 있으면 이제 12일 날 이제 아침부터 들어갈 수 있고 네. 근데 커뮤니티스 멤버들만 11일 오후 5시에 들어가게 해줬었어요. 그때 이미 갤러리들이 막 이미 설치하고 있었어.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돌면서 갤러리스트들하고 인사도 네.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 대우를 좀 받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고 오늘 영정이랑 같이 아트부산을 왔는데 아트부산 오늘 VIP 데이 12일이고 그렇죠. 정식이 13일부터 저기 써져 있잖아요. 12일은 VVIP 데이고 그리고 저는 전날 컬렉터스 커미티드 뭐 멤버 뭐 해가지고 아트부산 저는 어저께 들어왔었어요. 막 인스타 올리셨던데. 설치 막 할 때 그때 들어왔었었는데 네네. 어쨌든 오늘 즐겁게 둘러보도록 재밌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 여기 어디 가야 돼? 여기? 여기요? 네. 하나둘씩 뭐 얘기를 해야지. 여기 윤보영 변호사는 그 샤넬백 그 대신 그림을 산다 저자인데 윤 변호 뭐 어디 가야 돼 여기? 저희 커피를 일단 마셔야 돼요. 그래? 뭐 이래? 형 그러면 가장 눈여겨볼 갤러리가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면 형께서 되게 관심 있게 보셨던 갤러리라든가? 아무래도 아트부산은 키아프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갤러리들도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 독일 갤러리들, 유럽 갤러리들 좀 많이 참여를 했고 어쨌든 그 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갤러리는 스페인 갤러리 중에 유스토 지노라는 갤러리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서 관심 있게 봤었고 좋아하는 작가가 그 안젤레스 아그렐라라는 작가예요. 여성의 패션, 헤어 이런 거를 많이 그려요. 이 작품이 안젤레스 아그렐라라고 하는 그 1960년대 후반 여자가 그린 작품인데 디테일이 되게 좋아. 이 작품을 보면 색감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패션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머리 모양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 작품은 지금 뭐 갤러리 가격 5만 유로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세컨더리에서는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정도. 그래서 이 작가 되게 인기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하고 핫하고 올해부터 경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잘 가고 있는 그런 작가예요. 알민 레시랑 가고찬에 전속되어 있는 에바와 EWA예요. 그러니까 에바 주스코비치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여성의 미를 전복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여성의 얼굴을 비틀고 뒷머리를 앞에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시장의 디미드가 너무 강해서 뭐 경매에서 이미 100만 불 넘어가는 그런 작가예요. 약간 시장에서는 아그렐라를 이 에바 주스코비치의 하이호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아그렐라도 약간 여성의 머리나 이런 것들을 약간 앞으로 좀 배치를 하고 머리로 얼굴만 가리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좀 비틀어내는 그런 회화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아그렐라는 약간 좀 다른 게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패션이나 이런 데 좀 더 이제 방점을 둔 것 같고 이 사람은 페이퍼로만 그려요. 어떻게 보면 회화라는 게 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는 아무래도 캔버스나 린네 이런 매체보다는 물성이 떨어지고 보관이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찬데도 되게 약하고 캔버스라는 게 처음에 발명된 그 계기를 보면 베네치아에서 처음에 이게 발명이 된 건데 왜냐하면 베네치아가 수중도시잖아. 네네. 수중도시니까 습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굉장히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다가 베네치아가 해양 도시고 당시에 이제 무역이 중심이었고 하다 보니까 배에 돛을 잘라가지고 그렸어. 그게 이제 캔버스의 기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가 당연히 더 싸죠. 가격이 네. 똑같은 크기라도 훨씬 싸죠. 아그렐라는 페이퍼에만 그려요. 페이퍼에만 그리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캔버스나 종이나 똑같은 물감을 썼을 때 발색이 다르거든. 자기가 드로잉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작품 세계, 작품 철학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것도 너무 멋있고 일단 너무 잘 그려 그림을. 근데 그렇게 극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작가들 너무 많긴 하지만 작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만의 독창적인 캐릭터가 있느냐. 이거 보면 이거 아그렐라 그림이네. 이건 아그렐라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자기만의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영감을 받았겠죠. 모든 미술은 독창성이라는 건 없어요. 니콜라스 파티가 딱 이런 얘기를 했었어.
세상에 완전히 독창적인 건 없다. 미술에서. 다만 기존에 해왔던 대가들의 작품의 2% 정도 얻는 거다. 파트가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아그렐라가 에와 주스코비치랑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을 뭐 따라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걸 얼마나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느냐,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거를 어필을 하느냐, 그 시장에서 디맨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그 작가가 시장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아그렐라도 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되게 진중하게 작업을 하는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유스토 진원 갤러리 좋았고요. 여기 유스토 진어 갤러리 조합상인데 이거는 정말 집에 놓을 수 없는 집에 둘 수. 되게 재밌죠. 근데 네. 2m가 넘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가장 유스토 진어 갤러리에 저기 얀네토라는 작가가 네. 있고 이 작가도 요즘에 괜찮게 네. 뭐 프로모션이 되는 것 같고 한국 사람도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얀네토라는 작가도 이건 마티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마티스의 춤 이런 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터치도 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데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런 데도 이렇게 돈이 있고 이거 팔렸어요. 아 이걸 이미 솔드야? 네, 두 개 다 솔드고 하나. 아 이거 하나 근데 사실은 살려면 이걸 사야지. 근데 없대요. 아 그 그래. 안에도 한 점이 있는데 저것도 없대요. 아 안에도 이게 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솔드라고 그러고 아 이거 하나 남았구나. 아 근데 이게 되게 예쁜데 사실 살려면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사실. 살려갖고. 일단 유스토 진원 갤러리가 한국 페어에 처음 참여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 뭐 키아프든 뭐 어디든 이제 아트 페어에 가면 너무 뻔하단 말이에요. 뻔하다는 게 뭐 좋게 얘기하면 익숙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뻔한 건데 너무 참여하는 갤러리들만 참여하고 참여하는 작가들만 참여하게 되면 볼 게 없어요. 가서 또 본 것, 또 보고. 우리가 페어장에 가는 이유는 전 세계 미술 트렌드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페어장은 득템하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 페어장은 정말 그 분위기와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으려고 가는 건데 맨날 나오는 작가만 나오고 사실 국내 페어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거든요. 맨날 이구환 박서보, 이건용, 정강용 나오는 작가들만 쫙 나오고 작년에 나왔던 작가들이 올해 또 나오고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미술 시장하고 좀 동떨어진 굉장히 좀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뭐 홍선 대원거리 세국 정책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MZ 세대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고 뭐 영어도 잘하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 많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 갤러리 컨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기존에 있었던 기성세대 컬렉터들과 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서 지금은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유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작년에 9,400억 정도 했을 거예요. 9,300억 이 정도 했을 텐데 한국 미술 시장에서 뭐 어느 나라는 다 그렇지만 블랙머니로 거래되는 미술품도 워낙 많기 때문에 수입적으로 훨씬 넘을 거예요. 실제 거래. 그러면서 한국 미술 시장이 결국 작다라고 볼 수 없고 한국에서 MZ 세대 중에서 신생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들이 이제 문화예술을 이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해외 작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 갤러리들 참여가 좀 저조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뭐 하랑협회에서 예전에 뭐 좀 이렇게 좀 되게 깐깐하게 뭐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세국 정책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헤게모니가 깨져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유스토 진원 갤러리도 스페인이 작은 갤러리예요. 뭐 큰 갤러리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데 이런 좋은 작가를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좀 신선한 갤러리들이 한국 페어에 많이 오면 한국 미술 시장에 자극도 줄 거고 또 우리 페어를 구경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작품들 봐도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재밌는 거고 또 하나 재밌게 본 갤러리는 페레스 프로젝트라고 관심 있게 봤던 작가는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라파실 무슨 뭐 이렇게 작가 이름이 좀 어려운데 남미 작가인데 네. 여기가 페레즈 프로젝트인데 이 작가 되게 좋아요. 남미 작가라고 하는데 라파 무슨 뭐 실버? 뭐 그런 작가인데 신라 호텔 밑에서 한번 페레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작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파인 피니시 정말 그 선과 선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컬러도 굉장히 칼 떨어듯이 떨어지는데 이런 작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인기가 되게 많고 대기도 되게 길다고 와트보상 끝나는 다음 주에 신라 호텔에서 또 이거 개인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라파 이 작가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나는 이제 컬렉션 취향이 브로드해 뭐 추상도 좋아하고 구상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취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도 그런 파인 피니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들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선과 면을 딱 구분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그리는 작가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커즈를 좋아하진 않고 카우스 커즈라고 부르는데 걔도 굉장히 파인 피니쉬긴 한데 그렇게 너무 가벼운 그림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라파는 잘 그리더라고. 되게 잘 그리고 굉장히 발색이 좋고 굉장히 파인 피니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관심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이 대기가 굉장히 긴 그런 작가라고 하대요. 국내 갤러리 중에서는 진짜 재밌게 봤던 갤러리가 의외로 스템 갤러리는 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긴 갤러리 스템에 왔는데요. 갤러리 스템이 되게 저보다 나이대가 더 어린 힙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갤러리래요. 그래서 여기에 뭐 노브라 작가, 센바이펜 이런 작가들이 있고요. 갤러리 스템 둘러보고 있는데 확실히 작가들이 젊어요. 뭐 취향 차이가 좀 있겠지만 부스도 이렇게 보라색, 파랑색 이렇게 칠해놓은 것도 힙합 하는 애들
애들 파티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뭐 이런 빅 사이즈 스낵을 가지고 이렇게 펩시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건 뭐야? A1에 이런 거 걸어다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굳이 걸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귀여운 캐릭터 도상으로 그리는 작가인 것 같고요. 이제 뭐 되게 뜨고 있는 좋아하는 작가들은 스타일. 저거 아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사실 스템 갤러리는 비싼 작가가 없어요. 너무 어린 작가들이고 스템 갤러리야 뭐 그라플렉스 뭐 요즘 이미 젊은 세대한테 너무 핫한 뭐 샘바이펜, 뭐 노브라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되게 핫한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MZ 세대 컬렉터라고 하는데 M 세대랑 G 세대도 달라요. 그쵸. 제가 밀레니엄 세대, 그때가 M 세대고 종이는 G 세대, Z 세대란 말이야. 생각하는 게 달라. 이미 우리 세대, 우리도 이미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10몇 살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스탠 갤러리는 정말 Z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작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대신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작품에 5천만 원, 1억, 뭐 2억 뭐 이렇게 하는 작가는 없어요. 갤러리 가격이 대부분 뭐 300만 원, 500만 원, 비싸도 뭐 1000만 원대 이 정도인 것 같고 아주 비싼 작품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사실은 작품을 살 때 이 정도 가격대면 사실 D 세대도 자기가 첫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연봉을 받으면 살수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대의 작가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런 갤러리가 있대 했을 때 작품도 쫙 보고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스탠 갤러리를 직접 이번에 가서 대표랑도 얘기를 좀 해봤었어요. 일단 그 스탠 갤러리 여자 대표님이 되게 힙하세요. 제가 몇 개를 좀 물어봐. 이 작가는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요?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작업해요? 여러 질문들 좀 던졌었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전혀 끊기지 않고 꼬이지도 않고 굉장히 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게 봤었고 또 갤러리 부스 안이 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막 형형색색의 색깔로 벽이 칠해져 있고 네. 그 벽에 스트리트 아트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색채가 막 너무 화려한 이런 게 막 걸려 있으니까 너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했다가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작품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좀 힙한 감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G세대의 어떤 마인드를 이해해보고자 9점을 구매했습니다. 사셨어요? 네, 9점 샀어. 그리고 영정이도 나 따라갔다 한 점 샀어. 갑자기 여기 뚝뚝 걸어가더니 여기 뭐 남았어요? 뭐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야 너 그냥 사지 마. 이러니까 아니 형 저도 이제 문화예술을 배울 거 없어요. 이걸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뭐야. 그래서 영정이를 또 입문을 시켰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작가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90년대생, 80년대생 작품들을 쫙 보면 국내 베이스로 활동하는 작가보다 해외 작가들이 확실히 더 잘해요.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스킬이 아니에요. 소재, 어떤 뭐 철학적 베이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는 해외에서 잘하는 작가들이 훨씬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걸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단색과 화가군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먹히는 작가는 한 유원밖에 없어요. 박서보 작가 뭐 화이트 큐브에서 전시했고 뭐 했고 하지만 실제로 그쪽에서 정말 빅컬들이 잘 안 사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물론 최근에 90년대생 아티스트는 다르긴 하지만 경향이 예를 들어 여류추상이다 라고 했을 때 플로라 유코비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컬렉터들하고 토론을 되게 많이 해봤고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토론과 왜 한국은 그런가 한국은 어딜 내놔도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훌륭한 기업들도 많고 인기 역동적인 나라에서 왜 아티스트들은 안 나오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독자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싶고 근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해외 작가 위주로 컬렉팅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리하게 컬렉팅을 하게 되면 결국 글로벌 인맥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뉴욕에 사는 어떤 컬렉터와 나랑 똑같은 재력을 가지고 똑같은 열정을 가졌을 때 내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 세계적인 작가들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유럽 이런 데서 배출이 많이 되는데 걔네들은 거기에 살면서 지나가다가 뭐 말 한마디 나누고 와인 한잔 먹고 뭐 이러면서 친해지면 당연히 얘한테 작품을 주겠죠. 저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인 컬렉터로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미술 시장은 다 해외 애들이 그러니까 특히 서구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많은 아트 어드바이저나 아트 딜러들이 하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해외에서는 걔들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한국 사람보다 덜 노력하고 좋은 작품 다 받고 프라이머리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대만 사람들이 비딩 막 해가지고 가격 다 올려놓으면 결국 해외 딜러들만 돈 다 버는 우리는 돈만 써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호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에 만약에 되게 좋은 갤러리가 많고 글로벌하는 갤러리가 많고 한국에 정말 좋은 작가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까이 살고 언어가 통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많고 이러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작가들이 글로벌하게 성장을 하고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면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도는 어떤 미술 시장의 돈이 한국으로 모인다. 그래서 한국 작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다는 게 서울옥션에서 막 경매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 그런 거는. 한국 시장에서 돈 다 끝나는 거야 그거는. 이 친구들이 정말 뭐 LA, 뭐 뉴욕 같은 데서 전시도 하고
하고 해외 컬렉터들이 이 친구들 작품 막 소장하고 해외 컬렉터들이 갖고 싶어서 안 달라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좀 소장한 것도 있고요. 좀 이제 아무래도 되게 어린 작가들이니까 2점을 구매했습니다. 가서. 그런 작가들 소장함으로써 이 친구들을 좀 후원해주는 느낌도 있고 워낙 힙한 갤러리기 때문에 다 팔렸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작가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좀 겪으면 좋지 않을까. 한국 작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근데 그건 작가의 역량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컬렉터들이 지원해줘야 돼요. 정말 재미있는 작가들을 컬렉터들이 그 작품을 사주고 그럼 뭐 조금 올랐다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리셀하면 안 돼요. 1,000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갑자기 뭐 2,000만 원 됐다가 팔고 이러면 안 돼. 그걸 정말 1,000만 원에 사서 쌀 때 500만 원, 1,000만 원에 사서 재미있는 작가를 이 작가가 성장하는 걸 보는 거지 계속. 그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작가를 찾는 게 저는 좋은 컬렉터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 리셀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에서 어쨌든 뭐 313 프로젝트에 뭐 헬간바스 120호짜리 그림이 있어요. 헬간바스에서도 A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이제 내러티브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좋은 그림이에요. 되게 좋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고 거기에 헨리 테일러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헨리 테일러는 보통 흑인 추상을 그리거든요. 저기 뒤에 헨리 테일러가 있거든요. 헨리 테일러 작품이에요. 헨리 테일러는 흑인이고 미국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실 되게 중요한 작가예요. 헨리 테일러 작품 중에서 백인을 그린 건 별로 없는데 거기 보니까 백인을 그린 초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쿠나스, 프리드리 쿠나스라는 이제 독일 출신의 이제 LA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잘 몰라요. 세상에 너무 작가가 많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작가들의 어떤 히스토리, 철학적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걸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사실 모든 작가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소장하고 있거나 소장을 정말 염두에 두는 작가는 공부를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유크나스를 제가 소장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공부는 안 해봤지만 그냥 작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호반 건설에서 뭐 호반 문화재단이 있나봐요. 호반 문화재단 부스에서 볼 수 있는 뭐 조지 콘도, 뭐 야수 시리즈 큰 작품이 있어요. 쿠사마 인피니티 넷도 있었고 그리고 니콜라스 파티, 뭐 베코가 좀 넘는 것 같았어요. 베코 캔버스 작품이 있었고 저기는 조지 콘도의 야수 시리즈. 근데 사실 조지 콘도가 저게 이제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조지 콘도는 야수 시리즈 예전 구작이거든요. 2010년 이전에 보통 했던 작품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큐비즘으로 많이 넘어가요. 이렇게 쪼개진 초상으로 아니면 사람을 쪼개놓다든가.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가독이 있었던 야수 시리즈인데 인기는 큐비즘 시리즈가 훨씬 많아요. 쿠사마야의 인피니티 넷이 있는데 연두색으로 돼 있네. 연두색은 정말 보기 힘든데 보통 흰색이나 노란색이 많은데 검정색하고 그래서 이거는 연두색으로 돼 있는 작품이고요. 니콜라스 파티 큰 페인팅 사실 한국 페어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사실 뭐 이 도상은 파티 도상 중에 A뿔은 아니에요. 사실 훨씬 더 소프트하고 되게 이렇게 예쁜 발색을 가진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뭐 파티 그림을 보니까 2014년 작품이에요. 니콜라스 파티가 2019년 18년에 확 떴거든요. 2014년에 작업한 이런 고작들은 상대적으로 요즘 신작보다는 인기가 좀 덜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조지 콘도도 조금 최근작에 더 인기 많은 큐비즘 작품들 그런 게 훨씬 더 선호가 되고 그 작품이 정말 콘도를 완성시켜줬다고 생각을 해요. 야수 시리즈도 물론 좋지만 야수 시리즈보다는 포트레이 큐비즘 작품이 더 좋았는데 그런 작품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고 니콜라스 파티도 최근작이 더 좋거든요. 사실 구작이 또 어떤 느낌인지를 또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뭐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지만 뭐 문화재단이니까 안 팔겠죠. 전시만 해놓은 것 같은데 니콜라스 파티가 최근 작품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이완도 있고 뭐 박서보, 뭐 정광영 그러면 이완의 저기 옆에는 이제 동풍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완 동풍 시리즈를 볼 때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렇게 파란 선이 들어가 있는 게 더 선호가 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프롬 포인트, 프롬 라인도 있고 뭐 바람 시리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완 작품을 이렇게 세컨더리겠지만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이완에 한 200호 정도 돼 보이는 컬러 다이얼로그 이미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박서보 200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호네요. 260에 160이니까 뭐 이것도 되게 비싸게 팔겠죠. 요즘 박서보 선생님 작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정광영 작가의 약봉지로 만든 무슨 시리즈일 거예요. 근데 완전 한약봉지. 저는 컬렉팅을 안 했는데 이 작가는 요즘 인기 되게 많아요.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근처에서 전시도 하고 있고 어릴 때 자기가 한약봉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이제 색깔도 이렇게 넣고 그라데이션도 넣고 요즘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컬렉터들이 컬렉팅 많이 해요. 근데 인기 되게 많아요. 이 작가. 이건 그라데이션이 없는 버전. 이거는 정광영 작가의 디테일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이게 노동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진짜 노동집약적인. 물론 조수들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뭐 조지 커이, 뭐
뭐 정물 작품이 있었는데 이미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 여기 영상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밝힐 수 없지만 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해외 시대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 것 같아요. 조디 커익 같은 경우는 저도 캔버스 작품 큰 거 소장하고 있거든요. 뭐 원숭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코브라라든가 이런 동물들 커익 작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와일드하고 생명력이 느껴지고 되게 스트리트 아트 같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에디 마르티넨즈 같은 경우는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져야 되게 좋은 작품이거든요. 날것의 느낌 그리고 이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지 바탕색이 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정물 중에서는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정물 자체가 사실 커익 작품 중에서는 동물 도상이 꽉 차 있는 것보다는 좀 덜 선호되거든요. 동물 도상 꽉 차 있는 것보다 비싸게 팔렸어요. 아 너무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아직까지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구나. 페어 작가에 대해서는 약간 김프가 있구나. 원래 페어에서 제가 득템이 없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페어에 좋은 작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득템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조엘 메슬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되게 놀랐었어요. 이 가격에? 이러면서 어쨌든 뭐 그랬었고.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해외 페어에 비해서 좀 단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은 내가 해외 페어를 안 가봤어. 왜냐면 나는 국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미술을 시작해서 아 맞아. 해외 페어를 안 가봤는데 이제 주변 컬렉터들 보면 다 홍콩 아트바젤, 뉴욕 프리즈, 마이애미 아트바젤 다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 나도 이제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온라인 뷰잉으로만 해봤거든. 온라인 뷰잉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에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를 인터넷처럼 다 나오잖아.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국내 페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작품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전 세계에서 온 갤러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제일 큰 페어는 키아프잖아. 근데 키아프가 하랑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랑협회 회원사들만 키아프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중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거거든. 아무래도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켜야 되고 약간은 세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은 해외 갤러리들을 받아버리면 정말 그건 어떤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평가 기준대로 FM들을 딱 적용 딱 해버리면 사실 국내 화랑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외 갤러리들 잔치가 돼버리고 국내에서 탑1, 탑2, 탑3 이런 갤러리들은 자기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없겠지만 국내 중소 갤러리들이 타격을 엄청 많이 입겠지. 그래도 이런 경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국내 갤러리들, 중소 갤러리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네. 국내 중소 갤러리들이 정말 작가를 발굴하고 담론을 만들고 그 작가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능력이 자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솔직히. 사실 해외도 보면 작은 갤러리 잘하는 갤러리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내가 좋아하는 갤러리들이 있고 그 갤러리 보면 작아. 두 명이 운영해. 근데 그 오너가 테이스트가 되게 좋아. 그래서 실제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슈퍼스타 4명이나 배출했어 지금. 그런 걸 보면 꼭 돈이 많고 자본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강소 갤러리라고 하죠.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중에 잘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갤러리가 국내에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작가들을 발굴하려고 노력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작은 갤러리들은 좀 너무 딜링 위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같고 여기서 뭐 이후한 뭐 5억에 떼와 여기 6억에 팔고 이런 거는 갤러리가 아니야. 이런 거는 갤러리라기보다는 단순 딜러라고 진짜 딜러. 하잖아. 갤러리의 본연의 역할 중에 우리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 작품을 딜링해주는 것도 갤러리 역할이기도 하지만 갤러리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작가를 키우는 거야. 작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굴하고 난 다음 담론을 만들어야 돼. 이 작가가 얼마나 중요한 작가인지 이 작가의 작품 세계는 어떤지 이런 거를 글을 쓰고 담론을 만들고 이런 걸 미술관에 계속 얘기해서 미술관에 소장하게끔 하고 컬렉터들을 설득해서 소장하게 하고 이게 갤러리의 역할이지 이완 선생님처럼 워낙 이제 대가가 된 작가의 작품을 10억에 떼와서 13억에 팔고 이런 거는 갤러리의 역할의 일부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치중되어 있는 갤러리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마켓에서 이 갤러리도 한번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어쨌든 뭐 이게 내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죽일 놈 모르는 제 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갤러리들 해외에서 강소 갤러리인데 되게 잘하는 갤러리들이 많이 우리나라 페어에 오고 그게 또 우리나라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실리 칸데스키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당시에 인상주의 전시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화가로 전향을 한단 말이야.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그림을 보고 아니면 뭐 성인이 돼서 좋은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작가들이 계속 글로벌 마켓에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보고 자기 테이스트를 키워야 되거든. 작가도 마찬가지야. 작가라고 테이스트를 안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작가도 테이스트가 낮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런 걸 키우려면 좋은 작품을 많이 봐야 되거든. 담론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 그런 갤러리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고 그런 작품들이 한국에 많아지고 컬렉터들이 그런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저변이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술계의 어떤 그 테이스트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요.
아토부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무 이제 길게 얘기를 다양한 했는데 얘기를. 저는 아토부산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토부산이 올해로 뭐 10번째인가 뭐 10년 차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되면 더 좋은 전시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올해 가을에 열리는 키아푸드 굉장히 기대되고요. 키아푸드도 갔다 와서 이런 컨텐츠를 한 번씩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